안녕하십니까. 폴링수 2021년 11월 전국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일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오랜만에 했죠. 그래서 한 말씀씩 그 간전평을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한참 시작 중에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말에 무슨 퇴임을 앞두고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 타이밍에 국민과의 대화를 했을까? 그것도 일요일날 저녁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특히 위드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를 굉장히 많이 낳고 사망자 그 중증 환자들도 많이 낳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부분이나 또 부동산이 지금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데 이것도 또 지금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코로나나 부동산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었을까? 제가 만약에 참모라 그러면 하지 마라 이렇게 했겠죠.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차 교수님. 저는 두 가지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지금 먼저 임기를 한 6개월 남기고 있는데 사실은 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사가 이 강화문의 대통령.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퇴근길에 언제든지 뭐 시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강화문에서 대토론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러한 형식도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횟수 자체도 상당히 적어요. 지금 집권 기간 중에 9번 했다고 합니다. 근데 MB가 10번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총량적으로 적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 신년 기자회견 할 때도 국민하고 소통하겠다 했는데 그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강화문 소통 대통령 그리고 뭐 청와대 박차고 나와서 강화문 시대 열겠다고 했는데 경호 핑계 대고 그냥 결국 그것이 그러니까 소통 대통령이라는 그 자체가 말 그대로 불공짜 공약이 돼버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소통의 그 부재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취임식 날은 대단했죠. 대단했죠. 소통 대통령. 소통 대통령하고 야당 먼저 찾아가고. 야당 먼저 찾아가고 그래 상당히 기대 컸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데에 비하면 그 너무 지금 소통 자체가 너무 적었고 부실했다. 또 하나는 그 이번 내용과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공급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후회성 발언을 했는데 저는 그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의 집값 폭등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기껏 지금 공급책으로만 이렇게 다시 또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수도권 집중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사실 지난 집권 4년 기간 동안 이 지금 수도권 일극 정책 이걸 갖다가 뭔가를 근본적으로 수정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진정한 자기 반성은 없지 않았는가.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저는 상당히 기대했던 부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설마 국가균형발전 그러니까 분산과 분권이라는 측면에서의 그런 획기적인 뭔가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수도권 집값 오르니까 결국 지금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수도권 집중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좀 획기적인 발상. 저는 뭐 좀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면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을 한다든지 뭐 지금 그러니까 연방제에 준하는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진짜 사실 1도 안 보인 상태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허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이게 3기 민주정부라면은 1기 DJ 때 그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하게 되고 부활하게 하고 2기 민주정부라는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하고 공공기관 이전 그 행복도시든 뭐 세종시 시작 지역 균형 발전은 뭐 지금 저 국힘당에서도 인정하는 그러면 3기 민주정부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정말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을 벚꽃 피는 순수로 지금 소멸된다잖아요. 이게 대한 뭔가 내놨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정말 아쉽네요. 우리 홍 소장님. 소통보다도 오히려 다마 비슷한 그런 이미지로 왔던 것 같고요. 사실 소통을 일상적으로 초기에 기대를 했던 부분을 충족시키고 일상적으로 해왔으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소통 기자 국민과 대화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를 받아들였는데 저는 처음의 기대나 만큼 하지도 못하고 이후 줄어드는 과정에서 지금 소통을 하니
효과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역효과일 것이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국민과의 어떤 이런 담화문 소통 뭐 이런 대화를 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요. 우리가 조사해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조사를 하는데 월요일 날 대통령이 무슨 그런 국민과의 대화 이렇게 하면은 주말에 했던 조사에 비해서 주중에 월요일 날까지 우리는 조사를 하니까 월요일 날 조사한 지지는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지지율 상으로 보면 그런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과의 대화를 해도 지지율로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이 소통하는 대화하는 형식도 문제가 있지만은 내용이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이상 효과를 기대했을지 몰라도 역시 그 고백이 생각 못하는 보좌진에 의한 기획이다 보니까 생각했던 만큼 효과는 못 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좀 문재인 대통령하고 본인이 본래 정치하고도 맞지 않다고 하는 분들을 갖다가 사실 민주당이 이 국회의원도 되게 하고 대통령 선거도 2번 해서 하게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이념과 진영 대결에서는 좀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들이 전부 다 진영에 갇힌 대통령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불행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제 기억을 보면은 국정협의회입니까? 그 당대표들 예하정협의회 이걸 하려고 시도한 것 외에는 여야 정치인들 간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오죽했으면 혼밥이 문 대통령 때문에 유명해졌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란 것들은 여러 각계각층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항상 대화를 나누면서 대통령이란 것은 경청을 하고 또 의견을 갖다가 설득하기도 하고 설득당하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 본인이 취임 첫날 이야기했던 소통 대통령으로는 어쨌든 국민들한테 실패성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고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이제 우리 대통령도 여야 정치인과 허심탄회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서로 밥을 같이 하다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열린 마음으로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여튼 혼밥과 혼술을 좀 경계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고요. 실제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임기 말에 그걸 했을 때 좀 국민들한테 가슴 찡하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80%가 촛불에 나섰고 그렇게 만든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다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보다 더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진정성 있는 좀 사과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여당에서 후보가 10월 10일이죠. 정해지고 그 다음에 국힘에서 11월 5일입니까? 에서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10월 10일에서 정해진 민주당은 원팀 선대가 늦어지는 등 해서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역컨벤션 효과라고 오히려 지지율이 답보나 조금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 그 반면에 국힘은 11월 5일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는데 상당히 지지율이 오르면서 초기에는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 국면을 겪고 있느냐 아니면 그 지지율이 초반 판세를 좌우하느냐 이게 대해서 여러 분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대장동 효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효과를 좀 누렸죠. 예. 근데 뭐 지난주가 형식상으로 보면 현재 좌우의 전체 이 크기로 봤을 때 절정이었고 이번 주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좀 조정이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부 조사에서 바짝 붙었다라는 부분인데 그 뭐 조금 그 모수 집단의 차이로 보이고 뭐 자연스럽지는 않고 실제 그만큼 붙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뭐 두 자리 최대 15%까지 붙었던 예. 거는 뭐 이번 주에 접어들면서 뭐 10%나 그 다음에 또 한 자릿수로 이렇게 들어오고 아마 내주까지 더 좁혀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보면 이재명 후보야 이제 사실상 끝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가 이 기저에서 지금 뭐 해볼 수 있는 일을 다 해보는 이런 양상이고 좀 이해가 안 가는 윤석열 후보가 11월 5일 날 됐는데 지금 17일이 지났잖아요. 18일이 지났는데 되고 난 이후에 메시지로 국민 대중들을 향해서 의미 있는 것 이야기들을 던져야 되고 또 지역으로 활발하게 돌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 진영에서 보면 선대위원장이나 선대위 구성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선대위 때문에 뭐 잘 꾸렸다고 후보가 이기고 지고 한 일은 없었다고 봅니다. 대부분 후보 개인의 역할과 능력과 이미지죠. 그래서 무의미한 일에 몰두하고 또 이 대중 접촉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메시지가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항상 좀 올라가면 또 스스로 저런 식으로 좀 자초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확 더 걸려가지고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좀 보름 이상을 한 20일 가량을 지금 헌일을 하면서 추격을 다시 허용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홍 소장님 그 보면은 대선 100일 전에 그 1위 후보가 노무현 때 빼놓고는 다 당선됐다 이런 그 조사 물론 그런 결과가 공식은 아니고 그런 전례가 있었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한 100일 정도 되면은 어지간한 이슈들은 다 드러나고 국민들이 봐서 비전도 제시가 돼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될 수 판단하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는 그 공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이후에도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할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우리 홍 소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생각보다도 제가 보건대는 현재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또 저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보면은 드디어 조정 국민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보건대는 한 12월 말까지는 어떻게 버텨주고 이 효과가 좀 가지 않겠느냐라고 나는 봤는데 대장동 사건의 성격을 놓고 본다면 생각보다 지금 빨리 빠져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100일 전에 어떤 그런 뭐 과거에 그런 사례는 있었지만 그걸 법칙화시켜가 적용시켜서 볼 필요는 없고 지금 이 지지율에다가 요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어찌됐든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를 놓고 보면은 정권 교체가 제일 높게 나와요. 그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에요. 그보다는 정당 지지율은 더 낮아요. 예. 그 다음에 가서 진보 보수 지지율을 놓고 보면 비슷해요. 이건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진보 보수만 놓고 보면은 백중이에요. 그런데 현실 정치를 반영한 정권 교체 여부를 보면은 그 상당히 정권 교체에 대한 심리가 강해요.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의 이 심리를 그대로 다 자기 거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정당 지지율은 윤석열 지지율보다도 더 못하고 그러니까 더 낮게 나오면서 이런 정서를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건 무슨 이야기고 하면은 국민들의 정서, 눈높이, 경험을 꼭 경험치라고 하는데 그 눈높이 그 수준을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지금 마찬가지로 못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 컨벤션 효과의 그 시너지 효과 이것이 생각보다도 지금 빨리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저기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르겠는데 사실 경쟁 후보가 좀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이 시너지 효과가 소멸 조짐을 보이는 거는 아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조금 긴장하고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안일 겁니다. 이 조정 국면에는 들어온 것 같아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대장동의 파급력 고발 사주 의혹은 조금 이게 다른 것 같아. 그렇죠. 이게, 그죠? 네. 응. 지금 뭐 제가 생각해도 저도 뭐 조정 국면으로 조금 더 접어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금 약간은 이재명 후보가 다시 살아난다는 모습은 결국 이재명 후보가 빨리 지금 뭔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상당히 좀 뭐랄까 변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특검 수요. 그러니까 이 지금 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뭐 그러니까 시간 끌기도 하고 반대를 하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이 일반 여론은 아니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당국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하면서 왜 지금 끌릴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의구심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율 발목을 잡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럼 특검을 수행하겠다는 자체는 나름대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은 이 지금 그런 의구심을 그러니까 좀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해 재난지원금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그러니까 이 지금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뭐 국가재정법의 문제도 있고 또 초과세수도 보니까 10조가 아니고 뭐 기업 가용할 수 있는 것이 뭐 2조 한 5천억밖에 안 된다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게 걷어들인 측면. 물론 그 이재명은 합니다는 신화 자체는 소위 말해서 좀 금이 가긴 했지만 본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금 고집을 부리지 않고 약간 유연하게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득점을 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한 2주 전부터죠. 그러니까 매주 타는 버스라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고 해서 그 지금 현장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PK부터 시작해서 지금 충청도까지 돌았는데 이러한 결국은 지금 현장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그러니까 지지층들한테 다시 또 이렇게 결집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하고 중도 무당층들 중에서도 약간은 반신반의하다가 그런 모습들에 또 약간은 조금 솔깃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재명의 지지율이 약간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고 그리고 온전하게 이재명의 노력만으로 된 건 아니다.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일종의 반사 이익도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지금 그 윤석열 선대위 자체가 지금 소위 말하는 김종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계속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이 지금 말 그대로 윤석열의 시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김종인의 시간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그럼 도대체 대통령이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 그러한 일종의 착시까지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혼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실망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반등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줬다. 그런 측면에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 과연 이것이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인지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볼 대목인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부분이 지금 이렇게 후보 지지도는 다들 조정 국민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이해를 다 하는데 컨벤션 효과로서 지지율이 이렇게 격차가 났을 때도 민주당 있는 분들은 조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다들 걱정했던 게 그것보다는 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해결해낼 수가 없다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후보한테도 전달돼지고 해서 지금 곧 우리가 이야기 나눌 선대에 대한 전면 쇄신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지지율 속에서 변화 속에서 이 윤석열 후보가 우리가 이런 선거전에서는 지지율이 깡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 그 지지율의 그 추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다음 정치 행보를 갖다 정할 때 상당히 그게 큰 계기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지지율 차이가 이렇게 10% 15% 차이 나면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좀 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